다음 챕터 이제 관련 원가 들어가겠습니다. 10장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 여기 들어갈게요. 725페이지. 자, 저희가 지금 관리회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관리회계라는 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생물학 같은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잘하게 외울 게 많아. 자잘하게 큰 스트럭처가 아니라. 그래서 관리회계 주제를 좀 큰 뼈다귀 전체 구조 요거 좀 보고 가겠는데, 사실 이 구조도 원래 구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업들이 쓰는 걸 모아놓고 스트럭처를 짠 거야. 관찰되는 걸 가지고. 그럼 관리회계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누면 뭘까요? 우리 맨 앞에 원가 배분할 때 얘기했어. 원가 배분의 목적이 4개 있었어요. 외부 보고 목적, 경영자 의사결정 목적, 성과평가 목적, 계약금액 결정 목적, 그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외부 보고 목적은 재무회계 목적이고, 그 밑에 2개가 관리회계, 경영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원가 정보를 쓰는 거는 경영자가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경영자는 숫자로 된 정보를 주로 어디다 쓰나?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써. 하나는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써요. 여기서 의사결정, 영어 표현으로 decision makin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selecting alternative야. 그러니까 대안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선택할 때 숫자로 된 정보를 가지고 어느 대안이 제일 나은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경영자는 그 중에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 경영자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정보를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게 관리회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크게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이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성과를 평가할 때도 숫자로 된 정보를 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와 성과평가할 때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만들어준다, 경영자한테. 근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방식은 다시 단기 의사결정하고 장기 의사결정으로 나눠요. 이 2가지는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난 뭐 장사나 해야겠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나 해봐야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프랜차이즈 할 업종을 찾고 있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 어느 정도 규모의 가게 사이즈로 어떻게 차릴까, 이때 고민하는 팩터랑 나는 가게는 있는 가게가 어떻게 많이 팔까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팩터랑이 서로 크게 달라. 그래서 어디에 가게를 어떤 모양으로 차릴까가 이거야. 얘는 가게는 이미 있는 가게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이걸 고민하는 게 단기 의사결정이야. 그래서 이 단기 의사결정은 설비 규모가 일정한 상태에서의 논의야. 응? 설비 규모는 안 바꾸는. 내가 이미 설비 투자는 해놨다. 그럼 설비 규모가 일정한 상태면 고정원가 총액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 구조가 일정하면 일정할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설비 규모가 일정하면 제일 중요한 변수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조업도가 가장 중심 변수가 되는 거야, 의사결정 대안에서. 여기서의 조업도는 생산 판매 중에 뭐겠어요? 경영자는 항상 판매량이지. 응? 어떻게 많이 만들어 팔까, 이게 제일 관심이야. 그래서 판매량이 제일 중요한 변수야. 그럼 판매량을 변수로 놓고 분석할 때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 행태별로 변동 고정 나눠 놓는 게 판매량이 바뀔 때 원가 효과를 분석하기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챕터에서 계속 변동 고정 나눠서 분석하고 있는 거야, 판매량을 변수로 놓고. 그래서 판매량이 변수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고정 원가 구분한, 행태별로 구분한 정보를 기초로 경영자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재무회계 목적상으로는 원가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나눠 있을까, 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로 나눠져 있을까? 제조원가 판매 관리비로 나눠져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변동원가가 얼마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얼마고 고정원가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제일 먼저 공부한 챕터가 뭐야? 원가 추정이지. 원가 추정 챕터에서 우리가 찾은 게 뭐예요?
이 식을 찾은 거죠? 응? 뭐야? 이 수상한 세월에 저 북치고 가시네.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응? 요 직선식을 찾는 거 했잖아. 이거 직선식 찾는 방법 5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 뭐 앞에 여러 개 있었지. 응? 계정 놓고 분류해 보는 거. 어? 점 찍어 놓고 거 보는 거 삼포도법. 고점 저점 이어보는 거 고저점법. 뭘로 선택한다 그랬죠? 조업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여러 개를 통계적으로 하는 거 회귀분석법. 결정계수가 이래가지고 설명률 높다. 산업과학자에 맡기는 거 돈 주고 산업과학적 방법 5가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요 직선식을 찾으면 요걸 알 수 있는 거지. 단위당 변동원가랑 고정가 총액이 얼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 언제 깨져요? 직선식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 단위당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A 단위당 변동가 일정하다가 성립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학습 곡선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시간을 찾은 뒤에 원가를 추정했어야지. 그래서 요거를 맨 먼저 관리역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조업들 중심으로 분석하려다 보니까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먼저 나눠야 되는 거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구분된 정보를 기초로. 그래서 변동고정 나누는 거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한 걸 기초로 여기다 수익까지 포함시켜서 분석한 게 지금 공부한 CVP 분석이지. 응? 그래서 CVP 분석은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약간 계획과도 관련되긴 하지만. 응? 그래서 CVP 분석이라고 하면 이 원가 함수에 수익까지를 더 포함시켜서 판매량이 바뀔 때 원가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별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짠 거야. 응? 요 안에 자잘하게 외울 것들 많죠 지금 공식. 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관련 원가인데 이 관련 원가는 얘는 뭐냐면 특수 의사결정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뭐 스페셜 디시전 메이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스페셜이라면 뭐 음식점에 가서 스페셜 이러면 제일 좋은 거죠. 응? 별로 스페셜하지도 않은데 뭐 스페셜을 팔지. 응? 근데 그런 뜻으로 뭔가 아주 스페셜하게 막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의 스페셜은. 여기서 스페셜은 영어 표현으로 보면 스페셜이란 말이 딱 어울리지 않고 내가 보기엔 오히려 exceptional, 예외적인. 그러니까 CVP 분석은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모든 기업에서 그냥 정상적인 판매가로 파는 상황을 분석한 거라면 그거 말고 예외적으로 있는 설비 가지고 경영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잖아. 그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특수 의사결정이란 말이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exceptional하게 나타난 케이스, 응? 예외적 사례별 정보를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들, 예외적인 상황별로 정보를 만드는 걸 연습해 놓으면 꼭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경영자가 있는 설비 가지고 겪는 상황별로 정보를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도 이 관련 원가 챕터, 이 챕터도 변수는 뭐겠어? 조업도예요, 조업도. 변수는 조업도가 바뀌고 그럼 원가 어떻게 구분해?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서 분석을 하고 고정원가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총액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 거고 변동원가는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생산량이 커지면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이 챕터는 이 CVP 분석 상황과 달리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을 공부한 챕터다. 그 다음 이제 요 밑에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불확실성, 위험. 일반적으로 위험을 우리가 고려하는 방법은 여러분 위험한 데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어때야 돼? 몰라요? 위험하면 수익률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되잖아. 응?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야. 응? 바이오가 요즘도 보면 쫙 오르다가 뭐 하나 툭 터지면 이번에도 하나 툭 터져서 모두 다 확 떨어졌잖아. 알아요? 몰라? 뭐 숫자료가 잘못 만졌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 이름 말하기 그렇지만 응? 약간 숫자 매출 같은 거를 좀 튀겼다거나 아니면 삼상의 가능성을 높게
공시했다거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 막 30%씩 빠지고 그랬다고. 한가 맞고. 응? 몰라요? 그랬어요. 응? 슬픈 한 주야 이번 주 나는. 응? 그냥 뭐가 잘 안 돼갖고 한가 맞았는데 그 뒤에 딴 회사가 또 하나 터트려가지고 얘는 변화도 없는데 다시 한번 또 빠져서 거의 반 됐어. 응? 뭐 근데 뭐 그런 리스크 타이 리스크니까 뭐 별로 뭐 어쩔 수 없지. 다른 데서 회복한 걸로 가야지. 응?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걸 하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바이오를 되게 오래 했잖아. 오래 겪었잖아. 우리나라는 바이오,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이 뭔가 세계적인 특허를 받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코오롱부터 해서 코오롱도 응? 그 인보사 그 뭔지 알아요? 코오롱도 미국에 삼상 갔다가 그 원래 원천적인 그 세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돼 있잖아.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렇게 돼 있는데 응? 근데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 같으면 한 이제 10년 안쪽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허받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얼마나 리스키한지 잘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상까지 가봐야 실제로 최종적으로 삼상이 성공한 케이스가 한 10% 정도? 그러면 1상, 2상, 3상이면 1상 거는 아직 2상, 3상도 못 갔기 때문에 밸류가 되게 낮다고. 위험하단 말이야. 위험하니까 할인을 많이 해야지. 가치를 작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되게 오래 봤잖아, 이런 일을.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기술들이 1상, 2상 왔을 때 가격이 위험을 반영하니까 작아. 우리나라는 위험을 잘 모르니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걔를 높게 보지. 그래서 요즘 바이오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1상, 2상 가는 거에 기술을 사는 거야. 미국은 싸니까.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걔를 산 다음에 한국의 시장에 우리가 이런 삼상을 들어가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한국은 리스크를 고려 안 해주는 가격이 가니까 주가 쫙 가는 거지. 그럼 200억짜리 사오면 주식시장에서는 막 1000억, 2000억이 올라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거를 몇 회사가 했어. 응?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가길래 나도 탔더니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 훅 해서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다가 고장 나버렸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응?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할 때도 처음에는 바이오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이오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조심해야 돼. 응? 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뭐 해지할 부분이 있다면 거꾸로 뭐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높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들어가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버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응? 근데 그래서 보통 위험은 어디에 반영하냐면 할인율에 반영해. 할인을 이후에 들어올 돈이 위험하면 할인을 많이 해야지.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수익률이 높다면 거꾸로 미래 가치로 갈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곱해가야 되니까 할인할 때도 할인율이 높게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건 원가 관리 영역이 아니야. 그건 재무 관리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할인율 논의는 안 해.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부분이 우리는 할인율 얘기를 안 하다 보니 단기적인 불확실성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챕터에 들어가도 조업도 중심으로 변동 고정 나눠놓고 분석하는 방식의 불확실성만 고민해. 우리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장기다 단기다. 단기야. 설비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려. 있는 설비 안에서. 응? 그래서 원가는 어떻게 구분하겠어?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조업도가 변수인 상태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 지금 CVP 분석도 그랬잖아. 판매량이 변수고 고정가 총액 일정하고 다이당 변동원가가 일정하고 가격 일정하고 이렇게 분석하죠. 그래서 이 논의 다 그 과정이 성립해.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의사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논의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변동원가가 발전한 거야. 변동원가를 하다 보니 판매량 변수로 해서 분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CV 분석하고 CV 분석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이 방식으로 좀 분석을 확장해 보자 해서
요게 다 변동원가에서 발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기계장치 100억짜리를 새로 사올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장기 의사결정은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조업도가 핵심 변수가 아니야. 원가 구조 자체가 바뀌죠. 기계 사면 고정원가 늘어나고 다이나믹 변동가 작아지잖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장기적인 논의는. 내년에 들어온 2억과 10년 뒤에 들어온 2억은 현재 기준 가치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장기 의사결정은 뭘 해야 되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돼요. 현금 흐름 기준으로. 근데 이 현금 흐름으로 분석하는 이 틀은 변동원가 계산 틀에서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디서 온 거냐? 재무관리에 있던 걸 땡겨온 거야. 너무 변동원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 관련된 정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경영자가 그거를 활용할 텐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재무관리 쪽에 있는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이 주제는 나머지랑 별로 연결이 안 돼. 독립적이야. 정보를 만드는 맛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건 크게 둘로 나누면 단기적으로 설비는 일정한 상태에서 정보를 만드는 거랑 새롭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정보를 만드는 게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응? 그래서 그 장기적인 논의는 현금으로 분석하는 거 중심으로 가고 단기적인 논의는 원가 변동 고정 나눠서 조업도 변동 관련된 논의 중심으로 간다. 이해되시죠? 응. 그중에 우린 이쪽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파트 안에 있는 큰 두 주제고, 그다음 이제 성과평가에 가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더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고. 그래서 우리는 관리회계 안에 관리회계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누면 뭐와 뭐다? 경영자가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게 하나고, 조직 구성원들이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 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게 하나다. 그 중에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의사결정 파트. 의사결정 파트에 와 있고, 그다음 그 의사결정은 다시 둘로 나누면 장기 의사결정과 단기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단기 의사결정 파트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설비는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설비는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럼 고정원가 총액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바뀌어, 안 바뀌어? 고정가 총액은 안 바뀌는 거예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안 바뀌는 거야. 생산량이 늘어나면 변동원가 총액은 커지겠지. 단위당 금액이 일정하니까 변동원가 총액은 커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공부하는 거다, 이 챕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725페이지 메뉴에 보면 의사결정이란 정했는데, 의사결정이란 일정한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행동 또는 방법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거기다 밑줄 특히 표시해 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거.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대안의 선택이다. 최적 대안을 찾아갈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야, 경영자한테. 그래서 밑에 보면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은 조업도가 중심 변수인 상태로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 거고, 장기 의사결정은 주로 설비 투자와 관련되는 건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아예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 그래서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의사결정할 때 알아야 될 개념들이 그 예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좀 읽어보세요. 그걸로 좀 정리 좀 해야 돼. 10-1번. 자, 같이 보면 서울회사는 유리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해기년도 예상 판매량은 1000개로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공장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 거야? 18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설비의 생산 능력, 1800개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가 밑에 있는 걸로 뭐겠어요? 고정원가 10만 원이지.
그 설비 확보 규모에 따라서 고정가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야. 설비 규모는. 그다음에 다음 해계년도 예상 판매량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800개의 유설비를 임대해서 5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상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현재 회사의 고정원가에는 감가납비 4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 지출 고정원가가 6만 원 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으로부터 유리컵 600개를 개당 400원에 공급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 경영자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안이 두 개죠.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대안과 특별 주문을 거부하는 대안. 두 대안 중에 최적 대안이 뭔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응? 여기 있는 걸 기초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선 현재 있는 거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 현재 수익은 매출이 몇 개 팔리는 거죠? 1000개? 하나당 가격이 얼마예요? 500원? 그러면 매출액이 50만 원이고, 여기 임대료 수익이 유설비 800개 때문에 5만 원 있죠? 전체 수익은 55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은 경영자 입장이니까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보면 조업도와 무관하게 현재 생산 설비 규모 1800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들어간 고정원가가 10만 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한 달당 변동가 얼마씩 있어요? 300원씩. 근데 1000개를 만들면 1000개 곱하기 300원에 30만 원의 변동원가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익은 얼마로 예상되는 거야? 여기 55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 15만 원이 이익이죠? 이게 기존이야. 그 다음에 이 특별주문, 원가관리회계에서 특별주문, 스페셜 오더 이렇게 부르면 뭐냐면, 거기 대기업이 얼마에 사가겠다고 돼 있어요. 정상 가격은 얼마야? 원래 손익계산서의 정상 판매 가격은 500원이죠? 대기업이 그냥 500원에 사가겠다고 하면 CV 분석 정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500원이 아니라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 거야. 이런 걸 특별주문이라고 불러.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야. 대량 구매를 하는 대신 가격 할인을 요청한 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많이 사니까 좀 깎아줘,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지, 기업 사이에. 그럼 그때 정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걸 해보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기업이 정상 가격이 아니라 600개를 400원이란 낮은 가격으로 사가겠다고 지금 오퍼가 왔는데, 이걸 수락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에는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총액접근법이라고 불러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총액접근법은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별로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을 전부 파악한 후에 이를 기초로 이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 총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특별주문 수락하면 수익은 어떻게 되죠? 매출액이 기존에 1000개 500원 받는 게 있고, 특별주문이 몇 개요? 600개인데 얘는 얼마만 받아? 400원 받으니까 하면 이게 얼마야? 74만 원의 매출이 얻어지나? 대신 임대는 어떻게 했어? 못하겠죠. 이걸 생산해야 되니까. 응? 그 다음에 비용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눠보면 고정원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원가 측면에서는 조업도가 늘어난 거야. 몇 개? 600개. 조업도가 증가하면 설비 규모는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바뀌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고정원가는 계속 10만 원이고, 대신에 변동원가는 원래 1000개 곱하기 300원 말고 600개 곱하기 300원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단위당 발생하는 거니까. 응? 그럼 얼마예요? 48만 원. 그러면 전체 수익은 74만 원, 비용은 58만 원이니까 이익은 얼마 돼요? 16만 원이 이익이지. 그럼 기존 이익은 15만 원이었는데 특별주문 수락하면 16만 원이 되니까 이익이 증가되는 게 얼마다? 만 원이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하면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파이낸셜 이펙트만 검토하면 어느 쪽을 해야 되는 거야?
수락하는 게 이익이 더 크니까 특별주문 수락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대안별 효과를 우리가 분석해서 경영자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가 하려는 건. 여기까지 논리 이해되세요? 이게 총액접근법이고. 근데 이제 이 총액접근법은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사장이면 이익이 10,000원 늘어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뀐 거니? 약간 애매하잖아.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응?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정보를 만들 때는 총액 말고 바뀐 항목만을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게 더 유용해.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항상 바뀐 항목만을 가지고 정보를 만들도록 연습하셔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증분접근법이라 불러.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증분접근법, 영어로 인크리멘탈 어프로치,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인크리멘탈 어프로치라고 쓰는 책도 있고 그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디퍼런셜 어프로치, 바뀐 것만 넣겠다. 그래서 차액접근법. 그래서 그냥 달라진 항목만을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야. 응? 그래서 꼭 뭐 증분접근, 차액접근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관리회계야. 따로 어떤 계산한 포맷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책마다, 미국 책들도 책마다 풀이 방법도 다르고 다 조금씩 달라. 근데 계산 최종적인 결과는 같은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내용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적으시면 돼. 응? 그래서 증분접근법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그냥 수익은 수익대로 증가 감소,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 감소, 이렇게 적어가는 게 편해. 자, 그럼 여기 수익부터 한번 보면 이 특별주문 수락하면 수익이 늘어나는 게 뭐 있죠? 매출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얼마가 증가해? 600개를 얼마에 팔아? 400원에 파니까 24만 원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증가만 있나? 감소가 있어. 뭐가 줄어요? 임대료 5만 원 벌 수 있는 건 못 벌게 되잖아.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증가하는 거야? 19만 원 수익이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 비용은 증가되는 거에 변동원가, 고정가 안 적어도 되지만 나눠 적어보면 지금 특별주문 수락하면 조업도가 몇 개 높아지는 거야. 600개 생산량이 커지는 거야. 고정원가 밖에 안 바뀌어. 조업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안 바뀌는 거야. 변동원가는 단위당 발생하는 거죠. 한 개당 300원씩 몇 개 생산량이 늘었어? 600개 늘어나면 600개 곱하기 300원. 얼마의 변동원가가 추가로 발생했겠어요? 18만 원의 변동원가는 추가로 발생하겠지. 그럼 변동원가 18만 원 하고 나면 이익은 얼마 영향받는 거야? 이익이 10,000원 커지죠. 10,000원. 그럼 이익 증가 효과 10,000원이 나왔는데 어떤 항목이 바뀌어서 이익이 10,000원 커졌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이 분석할 땐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해서 순액으로 이익 증가 효과를 찾을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이 증분접근법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책으로는 어디 있냐면은 그 뒤쪽에 있어요. 730페이지. 730페이지에 중간쯤에 있죠? 여기 중간쯤에 수익의 증가 600개 곱하기 400원에서 224만 원이 있고 임대료 수익 감소 5만 원, 그 다음에 비용 증가. 거기 고정원가 언급 없지만 조업도만 바뀐 거니까 설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고정원가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찾아가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좀 개념적인 용어를 알아야 돼. 727페이지에 앞으로 와서 관련 항목이란 말이 있어. 관련 항목 읽어 놓으시면 관련 항목은 각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항목. 응?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항목이 다 관련 항목이야. 응? 여기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이 관련 항목은 그 뒤에 넘겨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는 묶으세요. 두 개 묶어서 관련원가 관련수익은 구분에 별 실익이 없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묶으면 관련원가 관련수익 이거는 여러 대체한 사이에 차이가 나는 차액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 변동되는 미래원가가 관련원가. 그 다음에 직접 변동되는 미래 수익이 관련 수익이야. 응?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기회비용 표시해 놓으시고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은 제한의 영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래서 그 기회비용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해 놔야 돼요. 그건 좀 표시해 놓으시고. 자, 그럼 여기 기회비용은 어떤 거냐? 지금 아까 여기 증분적법으로 제가 적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뀐 걸 다 적은 거야. 두서 없이 증가 감소로 막 섞어서. 근데 이제 원래 이론상 제일 바람직한 방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지금 아까 기존이 있었죠. 특별주문 없을 때, 특별주문 없을 때에 비해서 특별주문 자체 때문에 얻어진 수익은 뭐야? 관련 수익. 특별주문 자체 때문에 얻어진 수익은 24만 원이 특별주문 600개 수락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거죠. 하나당 400원씩 받아서. 맞아? 요거를 하느라고 비용 들어가는 게 얼마야? 600개에 대해서 300원씩 해서 18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잖아. 예? 그러면 특별주문 자체 때문에는 이익이 얼마 늘어나는 거야? 특별주문 자체 때문에는 이익이 6만 원 증가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걸 하느라고 뭘 못하게 되는 거야? 포기하는 게 뭘 포기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5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은 최종적으로 얼마 커진 거야? 10,000원의 이익 효과가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보가 더 유용할까? 이 정보가 더 유용할까? 여러분이 어느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 경영자 입장 생각하면 그 주문을 수락하면 6만 원 이익이 커질 수 있는데 그걸 하느라고 5만 원 남는 걸 못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익은 10,000원 늘어나는구나.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 훨씬 유용한 정보야. 응? 좀 더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미국책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 관련효과, 관련수익, 기회비용.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익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하다 보면 항목이 많아질수록 두 개 어느 쪽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항목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냥 문제 풀 때는 좀 전에 여러분이 이거 풀 때 그냥 개념 없이 풀었잖아. 어? 증가 감소 막 섞어서. 근데 증가냐 감소냐 쉽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개념 없이 이렇게 풀어도 최종적인 이익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 90%가 이것만 물어봐. 10,000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 때는 증가 감소 섞어서 풀되 그 안에 이걸 하느라고 포기하는 거, 기회비용이 뭔지 요거는 좀 알아놔야 돼. 요거를 발라낼 수 있게. 응? 그래서 여기 같으면 기회비용이 얼마 있는 거야? 뭘 포기했어? 임대료 수익 포기했으니까 요 5만 원 포기한 거지. 요건 얼마다? 기회비용은 얼마다? 요건 생각할 수 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쪽으로만 풀면 여기는 뭐야? 요걸 해석하면 이 주문 수락하면 이익이 얼마 커진다? 10,000원 커진다. 이렇게 본 건데 사실 그거는 온전히 순액으로 본 거고, 좀 더 정확하게 개념상으로 보면 요 주문 수락하면 이 주문 때문에 얼마 번다? 이 주문 때문에는 6만 원 버는데 그걸 버느라고 얼마를 포기해야 된다? 5만 원 남는 걸 포기하니까 결국 이익은 순수하게 얼마만 증가한다? 10,000원 커진다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특별 주문을 수락했다. 이걸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은 어느 걸까? 이 특별 주문 수락하면 이건 발생해 안 해? 이건 해 안 해? 임대 안 하잖아. 이거는 발생 안 해. 실제로 발생하는 건 6만 원 이익이 커져요. 이 주문 수락하면 이 주문 때문에 6만 원 벌어. 그죠? 근데 우린 생각해야지. 얘한테 6만 원 벌었는데 사실 얘한테 안 했으면 어떡할 거야? 딴 데 임대해서 얼마를 벌었어? 5만 원 벌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6만 원으로 왔으니까 5만 원 버는 거 대신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10,000원 이익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이게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은 실제로 발생한다 안 한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다. 요 생각을 해서 그때 벌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순수한 증가 효과 10,000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석하는 거지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얘는 나타나지 않아요. 거꾸로 여기서 임대를 했다. 임대를 한다. 특별주문 수락 안 하고 임대하면 얼마만 나타날까?
5만 원만 나오겠지. 임대하면 5만 원만 벌겠죠. 그럼 그때 기회비용은 얼마? 뭘 포기한 거야? 5만 원 벌었는데 5만 원 번다고 얼마 남는 걸 포기한 거야? 6만 원 남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익은 1만 원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게 서로 기회비용이야. 특별주문 수락했을 때 기회비용은 5만 원이고 임대한다면 기회비용은 6만 원이야. 근데 이쪽이 더 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 특별주문 수락하는 쪽을 선택하고 그러면 기회비용은 5만 원이 되는 거지. 논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관련원가 관련 수익과 기회비용이 개념상 좀 다른 건데 근데 그냥 증분이익, 순수한 이익 증가 효과만 찾을 때는 그냥 섞어서 증가감소도 찾고 그게 제일 생각은 적게 들어. 대신 그 안에 기회비용이 뭔지는 좀 발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수업 목적으로는 제일 편해. 답 찾기는. 그래서 관련원가 관련 수익 기회비용 다시 한번 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실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발생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걸 했었다면 얼마냐를 찾는 거지 실제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 기회비용이 있는 거잖아. 에? 뭐 있어요? 뭐 별로 많지도 않잖아 요즘은. 에? 딱 좋을 때 공부한 거지 뭐. 어차피 딴 거 해봐야 뭐 대단한 거 할 수도 없는데 이럴 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느니 제대로 공부해서 딱 요 수상한 시기에 공부한 걸로 시험 딱 붙고 그 다음에 딱 돌아다닐 때 즐겁게 돌아다니면 좋잖아. 내년 여름쯤 딱 1차 딱 붙고 여름방학 때 어디 응? 유럽 같은데 딱 여행 가면 응? 홀가분한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꿈이지. 응? 근데 뭐 그렇게 꿈을 정했으면 열심히 해서 해내면 되잖아. 응? 여기 딱 좋을 때 한 거야. 내가 여러분이 제일 기회비용 적은 상황이야.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잖아. 응?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마스크 벗으면서 합격을 하라고. 응? 마스크만 벗지 말고 이제는 맑은 공기 안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응? 응. 마스크 벗으면서 딱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응?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공부는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들 시간은 텍스트에 집중하는 거지만 저 밑에 근저에 있는 동력 공부라는 동력은 내적 동기부여야. 응? 그게 명확해야 힘들지만 공부할 수 있어요. 이 공부는 그냥 그 워라밸 뭐 맞추겠다고 하는 공부로 해선 붙지 못해. 왜냐하면 진짜로 승부 보는 사람들은 워라밸을 고민하지 않아. 몰빵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는 워라밸을 고민하는 순간 이건 뭐냐? 그냥 이 워킹은 돈 벌기 위해서 비효용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있다. 이건 워라밸 따져야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의미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 일은. 그거는 당연히 적정한 시간만 일하게 하고 그거 급여 주고 나머지를 삶의 가치 있는 걸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뭔가 몰빵해서 할 때는 자기가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고. 응?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야. 악착같이 해야 되는 거야. 좀 즐기면서. 응? 근데 그렇게 한 것만큼 보람은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 그리고 뭐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애들, 뭐 중국에 있는 애들 다 악착같이 해. 응? 적당히 해서 승부 보지 않아. 응? 미국에서도 맨날 뭐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월스트리트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열심히 산다고. 응? 얘기 안 했어요? 미국 애들은 밤도 잘 샌다고 고기 먹고 커서. 응? 체력이 달라. 한 3일 밤새도 끄떡이 없어. 응? 그래서 이렇게 쏠렸을 때 특히 뭐가 그러냐면 컨설팅 같은 일하면 듀가 있단 말이에요. 응? 회장이 내일 모레 온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하면 3일 남았어. 내일 모레 회장이 와. 그럼 어떡할 거야? 회사에 전화해? 회장 하루 더 뒤에 오라 그래요. 그래? 응? 아니면 우리가 야근해서라도 시간을 맞춰. 후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거 할 때가 특히 이제 그런 듀가 되게 타이트해. 그래서 막 막판에 막 뭐 BCG나 맥켄지 막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도 막판에 한 3일씩 막 밤새고 나서 응? 마지막에 쫙 깨끗하게 입고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 쫙 하고 바로 시체가 되는 거지. 막 쓰러져 한 이틀 자고 막 응? 그런 거 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래서 아웃풋이 딱 나오고 결과가 좋으면 즐거운 거잖아. 힘들다가 아니라. 응?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부도 좀 그렇게 악착같이 하셔야 돼. 적당히 하지 말고. 그래서 내년이면 마스크 벗을 때 딱 합격자가 되도록. 근데 최종 회계사 기준으로는 최종 합격자는 쉽지 않아도 한 과목 유예 이런 건 할 수 있단 말이지. 한 과목 유예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야. 응? 그지 않아? 5과목 유예면. 응? 여러분 5과목 유예야. 그러면은 한 과목 유예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면 5과목 유예는 몇 시간 공부해야 돼? 응? 죽으란 얘기잖아. 응? 그리고 한 과목 유예가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5과목 유예는 15시간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하루에 3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하루 종일 15시간 공부한 3시간과 달라 질이. 응? 즐겁게 아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 유예면 삶의 질이 놀랍게 좋아. 응? 내가 보기에는 유예 제도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응? 이게 좀 미국 거 따라한 거라 회계사 시험 같으면 유예를 부분 유예가 있으면 안 돼. 어차피 풀타임이잖아. 그래도 그러면 그냥 모든 과목을 가지고 유예돼도 시험을 봐야, 응? 그래야 특정 과목의 점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 과목 유예들이 생기면 거기 막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탁월한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뭐 탁월한 애들이 많으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요? 더 어렵게 내야 걔네들이 또 틀리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렇게 됐어 지금. 응? 근데 5과목 유예면 다 그 5과목 보느라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겠지.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기 매니징을 잘하면서 어느 정도 주제 범위 안에서 중요한 걸 잘 체킹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해. 특정 주제를 지금 깊이 있게 박사되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근데 좀 유예 제도가 약간 좀 적절하진 않아. 현재 방식은. 응?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슈드비고 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 한 과목 남도록 하면 되잖아. 충분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봄에 이만큼 시작해서 내년에 1차 합격하고 즐겁게 2차 딱 넘어가면 충분히 한 과목 유예까지는 갈 수 있어. 동차는 사실은 운이 필요해. 다 맞추는 건. 응? 근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표정이 자신감이 뚝 떨어져. 응? 내가 할 수 있을까? 응? 그럼 언제 붙으려고? 한 번 더 해서? 그럴 거 지금 좀 더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 할 수 있단 말이야. 못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편하게 아전인수로 하면 돼. 지금 성공한 사람들 다 아전인수야. 응? 응? 다 그냥 내 생각대로 되겠지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황을 좀 바꿔가든가. 응?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뭐 내 지금 실력으로 뭐 붙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템포가 되게 합리적이 되는 거야. 응? 그런 순간 합격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 그냥 난 붙는다.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야. 응? 예전에도 막 이제 뭐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각오 다지려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응? 옛날 막 혈서도 쓰고 그랬다고 애들이. 응? 합격 막 이래가지고 뭐지? 탁 붙여. 요즘보다 거친 세상이었으니까. 응? 아휴, 저 뭐 하는 짓인가? 또 멋있어 보여 또. 그래가지고 한번 근데 너무 아파.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던데. 어쩌다 이제 옆에 깎다 비었어.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합자까지만 써지고 격자를 못 썼어. 그래가지고 합. 그래서 응? 그 다음에 한번 또 비면 하려는데 더 이상 비지 않았지. 응? 근데 되게 악착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응? 그 아픈 거 참고 한 게 뭐겠어요? 나중에 흔들릴 때 공부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안 되잖아. 하다 보면. 그럼 그럴 때 걔를 보면서 어이씨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손까지 깨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근데 뭐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뭐 그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응? 좋지도 않아. 뭐 무식한 짓이야. 응? 근데 좀 더 그렇게 내 시간을 어차피 보낼 거면 더 확실하게 보내서 아웃풋을 만들게 하라는 거야. 요번에 치우게. 응?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오늘 같으면 계속 원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한 것들이 제대로 아웃풋으로 딱 가게. 응?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뭐 회계사 합격만이 아니라 아니면 세무사 합격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그때 딱 해내는 사람. 그게 돼야 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초과이윤을 먹는 거야. 응? 인적 자본이 훌륭해서. 응?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응?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 정확하게 딱딱 하고, 응? 뭐 내가 내년에 동차할 거죠? 그러면 자신감 있게 보란 말이야. 아, 그럼요. 나 같은 사람이 동차하는 거지 누가 해?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응? 적어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좀 거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걸 꼭 드러내고 거만할 필요는 없고. 응? 그리고 살짝 드러낼 필요도 있어 일부러. 응? 이번 설에도 이렇게 집에 가서 봤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너 어떻게 내년이면 되니?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아, 그렇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르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년에 되지. 그럼 뭐 얼마나 하라고? 응?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지르고 나면 돌아와서 어떻게 돼? 아,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응? 좀 이제 공부할 때 흔들릴 때, 그때 내가 그때 질렀던 거, 그 때문에 다시 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야. 응? 나는 공부를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 응? 되게 뒤에 시작했어요. 아직 공부 시작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친구들이, 나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1차 공부한다고 하니까, 야, 네가 내년 되겠냐? 응? 그냥 내후년 준비해. 막 그러더라고. 사실 기분이 나쁘잖아, 살짝. 근데 되면 어떡할 건데? 막 그랬더니 걱정하지만 안 돼. 막 그러고 이제 짜증나잖아. 그래서 또 악착같이 했지. 응? 악착같이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되게 한참 공부한 거야. 1년, 나보다 1년 더 했어. 되게 실력이 좋았지. 그래서 이제 걔랑 나랑 이제 같이 바로 옆에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제 종종 만나면 막 이제 서로 이제 걔 약간 말투가 비아냥대는 말투 있잖아요. 애가 나쁘진 않은데 말투가 좀 그런 애들 있잖아. 응? 꼭 와서 트집 잡고 가는 거야. 야, 너 지금 거기 보니? 야, 시험 끝나고 한 달 더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나는 아니 걔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 안에 보려면 지금 학자까지 봐야 되는구나. 응? 시험 끝날 때까지 진도 못 나와있구나. 그러니까 또 학자까지 보는 거야 막. 응? 학자까지 봤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1차 시험을 봤어. 1차 시험 보고 나서 같이 이제 특강 같은 걸 들으면서 같이 이제 수업 들었는데, 걔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창이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서로 친할 거 아니야. 티격태격하는. 응? 이제 야, 너도 붙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붙었다니까. 막 그런. 응? 걔가 끝까지 막, 문 닫았구만. 막 그래가지고 문 닫았다고? 나중에 보자.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자 그 점수가 나왔어. 응?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걔보다 평균 10점이 높았어. 응? 나중에 딱 나왔는데, 응? 내가 평균이 84였고 걔가 74더라고. 어디 되도 않는 점수 맞아가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맨날 그랬니 너? 막 그러니까 이제 할 말도 없고, 공부 뭐하러 길게 한 거야? 점수 그거 맞으려고? 나도 또 그동안 밟혔던 거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막 이러면서. 응? 그래서 같이 이제 동차 공부했는데 걔랑 같이 동차 공부하다 망가졌지. 응? 난 짧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2차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걔는 공부 좀 오래 했고 한데, 그래서 걔가 갑자기 야, 동네 가서 하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동네 가서 독서실 끊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한 달은 열심히 했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둘이서 동네를 배워하고 있는 거야. 점심 먹고, 야, 뭐 할까? 막 그래서 잠깐 이래가지고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리고 한 15일쯤 지나고 나서, 동치는 좀 어렵겠다. 응? 장기 계획을 짜자. 이래 둘이서 그랬는데, 나중에 2차 시험 봤더니 사실 그때 좀만 악착같이 했으면 붙은 거야. 조금만 더 했으면. 응?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응? 1차 때도 좀 악착같이 했던 게 도움을 준 거고, 어차피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는 2차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좀 약간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약간 오버. 너무 그렇다고 자물줄이란 뜻이 아니고, 집중도 입장에서 집중도를 좀 더 하고, 그다음 짜투리 시간 잘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럴 때 외울 것들 잘 체크하고, 그런 거 잘하면서 뇌가 돌아가는 동안 내내 공부에 집중하면, 응? 근데 그게 뭐랄까, 그 공부에 집중이 의무감이 아니라 그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웃풋이 좋아. 근데 그러면 그 의무감이 아닌 건 뭐냐,
자꾸 이제 집중도 떨어질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맘 말고 떨어지면 시험 끝난 뒷모습을 자꾸 상상하란 말이야. 합격했을 때 여러분 상상 합격하는 모습 있잖아요. 응?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합격하면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합격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지금 이제 회계법인 크게 4개 있는 건 아세요? 응? 원래 그러니까 큰 회계법인이 글로벌하게는 회계법인이 원래 옛날에 많은데 다 자꾸 합병했어. 근데 합병한 최종 결과로 지금 글로벌한 회계법인이 4개 있어요. 그 4개가 더는 합병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이 합친 순간 전 세계 어느 나라 한 군데서는 독과점 문제가 생겨. 그래서 KPMG랑 그 EY 언스텐영이 합병하려고 했다가 네덜란드에서 독과점 문제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4개의 회계법인이 있는데 4개 회계법인이 뭐 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3일 회계법인이 제일 커요. 응? 3일 회계법인 프라이트 워터하우스 쿠퍼스, 응? PwC, 응? 여기가 제일 커. 3일 회계법인은 저기 용산하고 거기 저쪽 서울역 있는데 응?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뭐 안진, 응?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라고 얘는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그 국제 파이낸스 센터 있죠? 응? 거기 그 건물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삼정은 어디 있냐면은 저 역삼역에 가면 서울 파이낸스 센터라고 저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고 있어. 거기 있는데 여기는 KPMG라고 응? 여기랑 멤버펌이고 그 다음에 한영은 언스텐영 ENY라고 요거는 여기는 미국 회사가 많고요. 여기는 유럽 회사가 많고 여기는 원래 언스텐영이 영이 저 영국 런던 오피스 쪽 사람이어서 영국 회사들이 좀 더 많은. 그래서 약간 글로벌하게는 좀 섞여 있는데 여기는 일본 회사도 많고 딜로이트는 옛날에 딜로이트 투시 앤 토마슈라고 일본 회사랑 합병해서 이름이 좀 길었다가 일본 이름은 좀 날라가서 그래서 요 4개가 글로벌한 회사들을 감사해. 그래서 미국에 만약에 뉴욕에 상장하고 싶다. 그러면 뉴욕에서는 요 4개 회사에서 감사한 것만 어슈어런스 받은 것만 감사 보고서로 인정해줘. 물론 일부 좀 더 있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걸 요거를 폴리폼이라 그래. 그다음 이거 말고 이제 좀 더 작은 데들이 있거든요. 로컬에서 하는 로컬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건 로컬폼이라 그러지. 보통 새로 붙으면 여기 주로 가는 거야. 4군데. 응?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삼정회계법인이 강남 저 역삼역에 있으면 거기 이런데 이런 건물들 지하가 되게 좋단 말이야. 응? 호텔급으로 잘 해놨다고. 응? 예전에 한번 삼정에 이렇게 쭉 응? 친구 만나러 응? 가다 보면 이제 붙은 친구들이 응? 김영남 선배냐고 막 이런 이제 막 또 이제 거만하게 딱 나타나지 이렇게 쫙 깨끗하게 입고 응? 쟤 붙었어요. 막 그러면 너 어디서 줬다? 막 옛날 그지 같더니 막 그래가지고 그럼 보기 좋아. 응? 뭔가 그렇게 딱 자기 자신감 있게 딱 있는 모습이 응?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그 합격한 모습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시키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붙어야지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연히 공부가 되는 거야. 왜 붙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리시라고. 응? 그리고 시험장에서 멋지게 푸는 모습도 상상해. 딱 앉아서 시험장에 앉아갖고 쫙 문제 보면서 쫙쫙쫙 푸는 모습 있잖아. 다 아는 거구나. 진짜. 응? 응. 불안한 모습 상상하지 말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 알고 보면. 근데 자꾸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마치 자기가 진짜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끼니까 자꾸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스스로한테 자꾸 내적 동기부여를 시킬 걸 하시라고. 공부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좀 더 집중도가 좋고 오래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지. 나 같으면 그랬어. 우리 집이 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붙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더 길면 이 공부 계속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결핍이 존재하는 사람이 이럴 때 아웃풋이 좋은 경우가 많아. 응? 그래서 외적인 결핍이 없다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응?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거를 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꼭 붙을 만한 이유로 만들어서 합격으로 가야지. 응? 그러면 여러분 정도면 지금 이 정도 공부하고 있으면 내년에 충분히 동차나
동차하는 사람들이 이때 공부 시작해서 동차하는 거야. 요 뒤부터는 점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해. 응? 합격하는 모습을. 응? 자, 뭐 좀 잔소리 했는데 자, 여기 기회비용 개념 이해되시죠? 이거 하느라 못하게 된 거. 그 다음에 728페이지 비관련 항목. 비관련 항목은 각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어도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영향을 주지 않는 수익이나 비용 항목. 그래서 밑에 보면 메모런가라고 있습니다. 썬코스트. 썬코스트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의사결정부터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요게 메모론가고 다음 페이지 위에 2, 3은 묶으세요. 2, 3 묶으면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랑 비관련 수익이 있는데 요는 미래에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원가이지만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다음 비관련 수익도 미래에 돈이 움직이긴 하는데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푼 거에 지금 특별주문을 수락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 고정원가 중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이 문제? 고정원가 중에 감가상각비가 4만 원 있었죠? 그럼 감가상각비 4만 원은 지출은 언제 했을까? 과거에 4만 원 지출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비용화하는 것만 언제 비용화하는 거야? 돈 나간 건 이미 다 나갔고 비용화만 감가상각비로 앞으로 비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시점 이전에 이미 지출돼서 그 지출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거, 의사결정 시점에 전혀 바꿀 수 없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썬크 코스트, 메모론가라고 부르는 거야. 응? 이게 메모론가고 반면에 그 고정원가 중에 나머지 6만 원은 뭐 공장장 급여 같은 거야. 그럼 걔는 미래에 지출을 하는 게 6만 원 있는데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비관련 항목이 된 거지. 그래서 합쳐보면 전체 고정원가 10만 원이 다 비관련 원가인데 그 중에 4만 원은 과거에 이미 지출돼서 아예 의사결정 이후에는 바꿀 수 없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해버린 게 메모론가. 그다음 의사결정 이후에 발생하긴 하는데 대안 사이 차이가 없는 게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 비관련 수익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비관련 항목인데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메모론가랑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야. 어떻게 되냐면 저 메모론가 썬크 코스트는 의사결정 시점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면에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가는 앞으로 돈이 나갈 거라 고려했다가 차이가 없어서 빼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삼성자동차. 요즘도 뭐 삼성자동차 좀 시끄럽잖아. 응? 삼성자동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 쪽에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이제 삼성자동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부산이 삼성자동차 들어가기 전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신발하고 섬유산업이 컸단 말이야. 응? 고무 뭐 이런 애들이 컸는데 그 산업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넘어간 거야. 공동화돼 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의 산업이 줄어들 때 삼성이 우리가 거기 자동차 짓겠다. 그래서 허가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 자동차 공장이 뻘에다 진 거야. 그래서 뻘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늘려다 보니까 땅 속에 막 200m씩 파이프를 박아서 그 집안을 다졌다고. 그래서 집안 그 땅 다지는 비용에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 부지야 거기가. 응? 몇 천억이 들어간, 1,0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본 것 같은데. 응? 그러면 이 땅 속에 파이프 박느라고 1,000억이 들어갔어. 그럼 이건 회계상으로 뭐야? 구축물이야. 그래서 이 1,000억은 앞으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 1,000억이 들어간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이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매각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이때 이 땅속에 박은 파이프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메모론가야.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면에 여기 사람들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갈 거긴 한데 대학생 차이가 없다면 얘는 고민했다가 차이가 없어서 빼는 거라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야. 그래서 이 메모론가랑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원가는
제3의 대안이 나오면 제3의 대안이 나왔을 때 매몰원가는 관련 항목일 수 있을까? 매몰원가는 항상 비관련이에요. 얘는 아예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면에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는 제3의 대안이 나오면 관련 항목일 수도 있는 거야.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앞으로 돈이 나갈 거니까 안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 얘는 관련 항목이 될 수도 있어. 가능하다. 응? 그래서 개념상은 차이가 되게 큰 거야. 선코 코스트와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는. 응?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이제 벌써 2월 달도 한참 갔잖아. 1월 달에 공부했던 거. 이건 선크야. 매몰원가야. 아쉬움이 많겠지만 바꿀 게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야? 앞으로인데 어차피 종합반 난 내내 들을 거다. 그러면 종합반 수업 듣는 시간은 바꿀 수 없지. 그럼 이게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원가야. 응? 앞으로 이제 내가 고민하긴 하는데 바꿀 수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매몰원가랑 미래연금 지출 비관원가 중에 매몰원가 다시 한번 보면 728페이지 밑에 매몰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 의사결정부터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거. 요게 매몰원가다. 아시겠죠? 응.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관련 항목이고 차이가 없는 게 비관련 항목이잖아. 그럼 매몰원가는 항상 관련일까 비관련일까? 매몰원가는 항상 비관련 원가죠. 바뀌지 않잖아.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일 돈 중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 걔는 또 비관련이지. 앞으로 움직일 돈 중에도 차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일 돈 중에 차이가 있는 게 관련 항목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관련 항목은 뭐냐? 앞으로 움직일 부분만 관련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원가 관련 수익, 그래서 관련 이익을 찾는 거는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관련 항목으로 들어오는 게 결국 앞으로 들어올 수익,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수반한다고. 그래서 관련 항목에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지출될 수익과 비용 항목 중에 두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응? 자. 그래서 여기 관련원가 관련 수익 이거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7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역사적 원가는 매몰원가로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서는 비관련 원가이지만 역사적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경영자는 역사적 원가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관련 항목 매몰원가를 직접 고려하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입장에서 지난 1월 달에 생활했던 게 선크죠. 매몰원가인데 그 1월 달에 내가 생활했던 태도를 가지고 2월, 3월 달에 어떻게 살지를 내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3월 달에 어떻게 해야 돼? 1월 달에 했던 나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조정해서 반영해서 시행착오가 없어지도록 해야지. 이런 앞으로 관련된 플랜을 짤 때 지났던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 매몰원가를 직접 쓰란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 공장이야. 기계장치 도입하는데 100억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 얼마 들어갈까를 예상할 때 과거에 들어갔던 정보를 분석해 보면 새로가 뭐 120억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좀 더 현실과 가까운 정보를 우리가 예측 정보로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의미야. 여기 있는 문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역사적 원가는 매몰원가. 우리 역사적 원가라고 부르는 건 다 매몰원가야. 역사적 원가라는 게 뭐야? 이미 돈이 지출된 거잖아. 그 시점 이전에. 그래서 걔는 다 매몰원가다. 역사적 원가는 다 매몰원가로서 당시 단기 특수 의사결정에서는 비관련 원가이지만 역사적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경영자는 역사적 원가를 고려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그 아래쪽에 관련 정보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 밑줄만 좀 쳐놓으시면, 그래서 뭐 암기하거나 할 건 아니고 읽으면서 이해만 좀 해놓으시면 돼. 여기 보면 역사적 원가는 미래 수익과 미래 원가를 미치지 못하는 매몰원가로 비관련 원가다. 그다음 변동원가는 어때요?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대안사의 차이가 나므로 관련 원가다. 변동원가가 차이가 난다는 건 대안별로 뭐가 바뀐다? 조업도가 바뀐다. 응? 조업도가 바뀌면 변동원가 관련 원가. 그다음에 고정원가는 일반적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비관련 항목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면 고정원가는 뭐다?
이게 비관리 항목이라는 건 설비 규모는 바뀌지 않는다. 설비 규모가 일정한 걸로 보는 거야. 기간이 단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기 의사결정은 변동원가 계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뭐가 중심 변수라? 조업도를 중심으로 분석할 거라. 응?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죠. 그 표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양적인 정보와 질적인 정보가 있어. 그 질적인 정보로 뭐 종업원 사비, 소비자 만족도 이런 게 있고, 양적인 정보 안에 재무적인 정보가 있고 비재무적인 정보가 있고. 그럼 우리 지금 증문접근법으로 접근한 건 그 중에 어느 부분을 한 거야? 양적인 정보 중에 재무적인 효과만 분석을 한 거야. 그러면 경영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돼요? 양적인 정보로 재무적인 정보 이외에 질적인 정보와 양적인 정보 중에 비재무적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여기 예를 들어 이익이 10,000원 커졌다. 그럼 재무적인 정보 기초로는 이익이 커지는 이걸 수락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이게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거지. 최종 의사결정은 그 밑에 있는 거, 그 밑줄 쳐보세요. 관련 원가 분석에서는 주로 재무적인 정보에 초점을 두지만 의사결정하는 경영자는 재무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양적인 요소 중에서 비재무적인 정보와 질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건 밑줄 쳐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배경 몇 가지 얘기했어. 우선 우리가 대안별로 어느 대안을 선택할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 때는 증분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증분접근법으로 접근했을 때 등장하는 항목이 대안사의 차이가 있는 항목, 관련 항목이야. 근데 관련 항목은 개념상 그걸 하느라고 직접 증가되는 수익과 비용, 관련원가 관련 수익이 있고, 걔를 하느라고 포기하는 거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원가 관련 수익, 기회비용 이 두 개 구분해서 개념 정리해 놔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사의 차이가 없는 거는 비관련 항목. 근데 이 비관련 항목 안에는 과거에 이미 지출돼서 의사결정 시점에 아예 바꿀 수 없는 거, 그럼 뭐라 부른다? 썬크 코스트, 메모론가. 그래서 얘는 항상 비관련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시점 이후에 나갈 거긴 한데 대안사의 차이가 없다면 걔는 비관련 항목이 된다.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가, 미래연금 지출, 비관련 수익.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중에서 차이가 생기면 걔는 관련 항목으로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원가 관련 수익에 들어가는 용어들, 개념들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3절 내용은 뭐 잠깐 쉬고 하시도록 하죠.